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기획 관련돼서 두 번째 특강 시간인데요. 지금 오늘은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리고 제목이 문화기획이고 뭐 제안서 작성한다고 해서 예체능대 나 다니는데 그 예술하고 뭐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문화 기획에서 문화자를 빼고 자기 예술 작품 기획, 나의 그 예술 작품 기획, 이런 제안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틀을 사용해서 그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문화가 형성되는 거니까 이 문화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작품 활동이 이 문화의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남들에게 제안해서 그런 그 자기 활동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기분 좋은 QX의 황상훈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기획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방법적으로 기획서 작성과 함께 어떻게 포인트를 찝어서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앞서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내 무대에 올라가더라도 내 무대에 대한 기획이 없이는 그 무대를 빛낼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술 기획을 하던 아니면 또 내가 살아가는 곳에 대한 기획을 하던 또는 뭐 마을 단위, 지역 단위, 어떤 사업 단위를 기획하건 어떻게 그거를 내 생각을 기획 서류로 기획서로 풀어낼 거냐.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하는구나. 기획서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담아내고 시간이 되면 발표까지도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나 또는 어떤 프로포저를 하실 때 그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2시간 정도 주어져 있는데요. 이 양이 적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잘 아시겠지만 문체부의 이 소관부서가 이렇게 있어요. 예술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정책실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문화 정책 파트, 예술 정책 파트, 또 지역 문화 관련된 이런 파트들이 있고 이런 곳들에서 공공 분야 문화 사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술 정책 파트에서 예술 정책, 공연 전통 예술, 시각 예술 디자인,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어, 문화 정책 파트에도 전통 문화는 문화 정책 파트에 들어가 있네요. 또 지역 문화 정책에서는 지역 문화 사업들, 문화 기반과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 기반 시설들에 대한 과고 도서관도 여기 들어 있네요. 아무튼 주되게는 우리가 아마 공공의 문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체부의 요 파트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데서 많은 사업들을 정책들을 기획하고 사업들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문체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속 기관도 있고 산하 기관도 있어요. 보면 소속 기관은 이렇게 예술종합학교부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산하 기관들에서 주로 이런 문화 사업들 지역과 예술가들 이렇게 함께할 일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교육진흥원, 또 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문예관연합회, 문화연합회 등등등 굉장히 많은 곳들이 산하기관으로 있고 이 산하기관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만들어진 전국 단위의 일들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 이제 기획자들은 이런 곳들에서 공모한 사업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공모 제안서, 공모 기획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내가 기획을 해서 제출을 해서 1차 심사, 서류도 심사받고 또 면접 심사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몇 천만 원 정도 또는 작은 건 몇백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이 돼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수행할 때도 또 전문가들한테 또 평가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이 공공의 문화 사업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잘 기획을 해서 신청을 하면 평가 과정 거쳐 선정이 되고 또 선정된 이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출한 계획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잘 나는지 전문가로부터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 전문가는 이렇게 사업을 공모를 한 그 기관에서 선정해서 평가를 보내주게 되죠.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곳은 모모 365라는 곳인데요.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올 1월 말 정도에 오픈을 했고 제가 한 20년 정도 이 문화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까도 봤던 많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또 각종 문화재단들에서 공모를 하고 사업들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몇백 개가 되는 거를 다니면서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모두 모아 365라는 거예요. 모모 365 모두 모아 365의 서비스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문화 관련된 문화사업 지원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천 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올 말에 채용 정보까지도 크롤링해서 모아서 이제 분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 민간 파트 이렇게 하여튼 분류해서 모아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예술적인 걸 하다가도 예술적인 것과 공공 문화적인 거를 결합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예술을 하시다가 기획자로 바뀌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무대에 서다가 무대에 올라가는 걸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걸 기획하는 또는 지역에 그 예술이 또는 그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프로그램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획하는 이런 기획자로 활동을 확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해보겠다 또는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문서로 만드는 걸 제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제안하여 상대방의 동의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모든 형태의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는 상대방의 동의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네 아니면 선정해줘야 되겠네 이거 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안서를 쓰고 기획서를 쓰고 뭐 여기 있는 계획서 구상 뭐 등등등 이런 다양한 이름에 있는 것들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걸 볼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예.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아주 우수해도 그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냥 소리로 끝이게 되는 거고 그게 실제 기획으로 탄생해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으려면 설득, 동의, 공감을 이뤄내야 된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안을 잘 성공하려면 이런 정도가 필요한데요.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얘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 필요하겠다. 이거 우리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있으면 좋겠네. 이런 공감이 형성돼야 되고 기획 내용 면에서는 창의적이어야 돼요. 이거 옛날에 누가 했었는데? 라든가, 이거 뭐 다들 하는 건데. 이렇게 진부하거나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으면 기획성에서 이제 차별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 실제로 할 수 있겠네. 뭐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막 좋은데 이거 실제로 할 수 있어? 이거 뭐 예산이 이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현재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기술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가 그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거 하려면은 전문가들이 막 누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시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능력이 되는 거야? 역량이 안 되지 않아? 등등 이런 실현 가능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요런 요소를 갖춰서 진행할 거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면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좋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까지 또 얘기가 되면 좋을 거고 덧붙여서 제안하는 사람이 그 주체가 신뢰할 만해요. 경험이 많어.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 능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확실히 또 점수를 잘 받겠죠. 설득이 잘 되겠죠.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코멘트를 그 내용을 문서에 담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 실제로 이런 걸 해봤다. 뭐 유사한 걸 해봤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획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물이 제시되어 있는 그 사업의 취지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잘 풀어냈는데 원래 사업은 A 타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B 타입에 대한 걸 잔뜩 써놨어. 그러면 이제 맞지 않네.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 주소가 다른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죠. 그럴 때는 가차없이 탈락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 성과나 의의가 구체적으로 좀 제시돼야죠.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이거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거창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한 수천만 분의 1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수천만 분의 1이 모여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을 이루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 기대 효과 이런 거를 좀 축소 집중해서 써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보면 광진구의 어느 지역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정도로 좁혀주는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확인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서 쓰실 때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 기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창의적인 접근, 또 실제로 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걸 할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 기획이 요구된 사안을 충족한다, 그리고 성과와 의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단계를 저는 5단계로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냥 해보지 뭐, 에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할까 말까, 왜 해야 되지? 등등등. 우리가 하면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등.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잘못하면은 나머지를 이제 안 해야 될 걸 하게 되면 나머지 이거를 굉장히 고생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게 되면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 단계에서 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는 몇 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까 더 준비해야지. 뭐 그런 고민까지도 이 안에서 다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획 실제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상할까 내용면을 채우는 거고 기획이 되면 작성을 하게 되죠. 물론 기획과 작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를 좀 구분해서 봐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작성하고 나면 이제 서류를 완성하게 되죠. 보통 작성까지 생각하고 완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작성하고 끝. 뭐, 했어. 내가 리포트 썼어. 제출, 끝.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성의 마무리 단계를 잘 갖춰야지 제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나면 이제 발표를 해야 되죠. 발표도 중요한 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결정 단계는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그리는 제안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결정한다? 아니고 그냥 에이 대충 생각해봤어 결정 아니고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내 미래에 또 어떤 실익이 있을지 나의 포지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등등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과 현재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라는 뭔가 동기가 확실하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예. 근데 할 수 있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역량은 다르니까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가? 예.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낼 수도 있고 또 그 단체도 분야가 다를 수 있죠. 그다음에 몇 년간의 경력이 있느냐가 전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봐야 돼요. 이거 확인하지 않고 하고 싶어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성해서 제출까지 했는데 제출하는 데서 안 받아줄 때 있어요. 대상이 다른데요?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데요? 또는 거기까지는 통과했는데 나중에 심사할 때 번지수가 다르네요. 왜 여기다 내셨을까? 이렇게 해서 아예 뭐 내용 심사도 못하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이 자격 조건을 비롯해서 이 공고를 한 내용에 좀 특이사항이 뭐가 있을까? 꼼꼼하게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뭘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한을 두거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에요, 고객. 그러니까 고객이니까 사업을 발주하거나 공고를 낸 사람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 요구사항이 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이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요구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해야지 동문서답하면 안 되잖아요. 질문이 뭔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사회하고의 교감하는 거라든가 어떤 특정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걸 갖고 있는가? 내가 현재 부족하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서 같이 팀을 짜면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이 되는가? 역량이 부족하면 어디서 그 역량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거랑 비슷하죠. 핵심 역량에 따라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강점이 있는가. 근데, 반면에 또 약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 다 해결이 안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우리 단체가 있으면 단체 안에서 어떤 능력을 할 수 있는지, 하여튼 내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따낼 수 있는가? 내지는
제안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잘 해낼 수 있겠는가 이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획서를 쓴다는 것은 선정되는 것, 상대방이 나의 어떤 계획에 동의를 하고 좋다 공감하면서 하십시다라고 하기까지의 단계까지 가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 전략이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도 있고 또는 컨셉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는 컨셉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꾸준하게 이런 류의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 내지는 그런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이 강점이 돼서 이 기획의 성공 전략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고민하다가 그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좀 잘 될까? 그래서 효율적인 제안 작업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참여할 건지 제안 작업할 때 또 어떤 역할을 각각 맡을 건지 누가 혼자 독박 쓰듯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면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누구는 기획서에 서류화하는 작업을 하고 누구는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이미지적인 작업을 한다던가 또 누구는 발표를 준비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을 거고 또 누구는 또 조사를 막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공통으로 해야 될 일과 부분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일, 이거를 정리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 시간과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시간들도 비용일 거고 그래서 비용들을 잘 계산을 해서 그거를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출하려면 인쇄도 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겁니다. 또 만나서 얘기하려면 차값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1차 정리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또 거기서 발전시켜서 또 한번 2차 모임을 하고 또 마무리 짓고 뭐 이런 1차, 2차, 3차, 4차 이런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나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디벨롭 시켜서 최종 언제 내겠다 뭐 어떻게 뭐 하자 뭐 이런 일정 이런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자. 그리고 실제로 작업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획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획 단계에서는 제안의 핵심 내용을 구상해서 계획하고 체계화하는 분석과 직관의 상호작용 과정이다라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 단계도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파트는 좀 조사와 분석을 해서 내용을 담아내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풀어가 보자라는 건데요. 우선 조사 분석된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상 뭐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 BTS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BTS가 우리 공익적인 공연을 하려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음악 콘서트가 아니라 의미를 담은 콘서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제안을 하는 게 이제 공모가 된 거예요. 공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공공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우리가 한다. 생각하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BTS의 공공 콘서트 어디에서? 세종대에서. 아니, 세종대라고 하면 좀 좁으니까 이제 광진구로 갑시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BTS에 대해서 알아야 돼. 대상 목적물이 BTS예요. 그죠? BTS에 대해서 BTS가 어떤 작품들 음악들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그런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봐야죠. 예. 어떤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함의들이 실제로 콘서트에서 어떻게 공감되어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BTS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광진구에 산다 그랬으니까 광진구를 분석해야 돼요. 예. 여기 대상 목적분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BTS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지역 광진구에 대한 거. 광진구의 어떤 필요성과 만나게 해줄 거냐. 예. 그죠? 광진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길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BTS가 와서 하게 할 거냐. 그 광진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역량과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요자 타겟층. 예. 아무래도 이제 광진구니까 광진구의 주민이겠죠. 또는 광진구의 주민을 한 3, 40% 가까이에 있으니까, 또 BTS급이면 뭐 글로벌 하니까 세계에서 올 수도 있어요. 전국에서 올 수도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 BTS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타겟을 잡을 거냐, 아니면 팬덤 아미로 잡을 거냐, 뭐 여기에 따라 또 다르겠죠. 이런 타겟층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미는 이렇고 좋아하는 층은 이렇고 또 좋아하지 않는 층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한번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수요자 타겟에 대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콘서트나 다른 유사한 글로벌 아이돌 또는 셀럽 이런 사람들이 대중과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어떤 공익적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유사 사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지 해서 좀 더 실마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얻게 돼요. 시사점. 이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시사점을 우리는 활용해서 우리가 하려는 기획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따가 3시 분석 틀을 어떻게 쓰는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다음 바로 이따가 요 세 가지를 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그 다음에 차별적이고 분명한 컨셉과 전략을 노출하자. 예.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컨셉이 남달라야 됩니다. 예.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한 10여 분 모여 계신데 모두가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 지향하는 가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컨셉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 지구의 모든 인구들이 다 기획을 한다라고 치면 똑같은 기획은 단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유사한 거를 내가 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울 수도 있죠. 예. 무언가 남달라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게 컨셉이에요. 똑같으면 컨셉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확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거나 되게 중첩되거나 이러지 않게 분명하게 컨셉을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포지션 측면에서 테마, 타겟, 공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도출해야 되고요.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 이제 기획할 때 저는 재미와 의미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좀 흥미를 끌기가 어려워요. 거의 몰입이 안 돼. 예. 너무 무겁죠. 의미가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근데 재미는 넘쳐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너무 가벼워요. 이게 다 하고 나서 내가 뭐 했지? 남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메시지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재미와 의미가 두 가지가 같이 잘 뒤섞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획의 특성에 맞게 어떤 건 재미 요소가 좀 더, 어떤 건 의미 요소가 좀 더.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야 되는 거죠.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런 가감승제 사칙 연산을 써놨는데 아무튼 그렇게 섞이고 묶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와 흥미가 잘 섞이고 재미가 잘 드러나 있으면 이거는 흥미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재미와 의미가 잘 섞여서 의미가 잘 드러나면 이거는 진정성. 아, 이걸 왜 하는구나. 왜 했나.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고 진정성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흥미성과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러면 이 두 가지 담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감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BTS의 공연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아, 이렇게 또 재미가 있었다. 뭐 재미라는 게 막 웃기고 이래야 재미가 아니에요. 재미 요소라는 거는, 뭔가 이제 몰입하게 해주고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기획이 되면 이제 공감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과 흥미성을 담아내는 공감대. 예. 그러면 이제 이 관람한 분들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잘 감동을 받고 또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으로서 기억이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직관적인 측면하고 객관적인 측면 두 가지를 잘 섞어야 돼요.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선생님이 머릿속에서 태백산맥의 그 각각의 인물들의 캐릭터와 그 스토리 구조를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일필휘지로 써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태백산맥을 쓰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탐구를 했죠. 정리를 했고. 그게 그 조준혜 선생님의 서재에 온 벽에 다 그 자료들이 쌓여 있죠. 이 작가로서의 직관을 하기 위해서, 직관을 풀어내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엄청나게 수집하고 조사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객관이 쌓이지 않으면 직관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아무리 창의성만으로 이 개연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객관이 뒷받침해 줘야지 개연성이 나와요. 아, 그럴 법하네. 그럴 수 있겠구나. 예. 개연성이 있어야 공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이럴 수 있겠네. 너무나 우연적이고 너무나 자기적이고 인위적이면 공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객관으로부터 나온 개연성과 예술가의 어떤 직관적인 예술적 영감 이런 게 합쳐져서 창의성. 그러면 이제 이게 합쳐지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획을 할 때 나 뛰어난 사람이야, 나 아이디어 좋아, 나 이거 할 거야 만으로 가면 공감의 폭이 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감의 폭을 넓히려면 객관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사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객관성에만 치우치면 창의성이 줄어들겠죠. 이게 또 적절하게 가감승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어쨌거나 직관만으로는 안 된다. 객관과 직관이 잘 섞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것도 기획으로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아까 제가 조사 분석 잘하자 그랬잖아요. 이 객관을 어떻게 더 담보해낼 거냐. 이거는 이제 경영학적으로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3C 분석이에요. 3C. 첫 번째가 저는 컴퍼니 자사라고 봐요. 나. 3C는 C가 들어가는 단어가 3개라는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컴퍼니, 두 번째 고객, 커스터머, 세 번째 경쟁사, 컴페티터. 이게 모두 이제 C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C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사라고 봐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강점이 있고 나의 어떤 특성, 역량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고객. 이거를 할 사람이, 요걸 해줄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누군가. 그 고객들의 성향, 특성.
예,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경쟁사. 나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이 시장 안에서 있는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자사에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강점, 나는 뭘 잘하는지, 또 나의 부족한 건 뭔지, 뭐 등등등 강점, 약점, 특성 뭐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 이거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가 처한 내가 처한 대내의 환경, 예, 뭐 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속한 이 곳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또 거기에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환경적인 요소.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TS가 광진구에 와서 뭘 한다고 하면 광진구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광진구의 자원과 역량, 환경, 현재 상황,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TS 그 자체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아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눌 때도 있고 안 나눌 때도 있어요. 아까 BTS 같은 경우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팬층으로 좀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겠죠. 또 광진구 주민들로도 볼 수 있을 거고 팬들의 하나일 테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업적으로 볼 때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눠요. 그래서 내부는 그 회사에 있거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부 고객으로 보고 외부 고객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거나 외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외부 고객이죠. 그 다음에 경쟁사. 예. 그야말로 나랑 비슷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학생들 간에도 경쟁하잖아요. 다 경쟁자인 거죠. 또는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경쟁자인 거죠. 어떤 경쟁? 선의의 경쟁. 예. 뭐 어떻게 뭐 나쁘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선의의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선의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 경쟁자들이 어떤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할 때, 우리 문화 쪽 기획을 할 때는 우리가 시장에 경영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면 대부분 나랑 같이 일하는 경쟁자를 찾기보다 유사 사례로 보는 게 맞아요. 유사 사례. 유사 사례를 여기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렇듯이 유사 사례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비슷한 사례. 예. 저는 그래서 컴페티터를 어떤 때는 이제 케이스라고 얘기해요. 케이스가 이제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경쟁자라기보다는 사례 분석으로 보시면 더 유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용할 사람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이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그 대상과 내가 처한 상황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컨셉은 차별적이고 명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컨셉을 노출하는 거냐? 그 방법이에요. 대상 사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단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해야 돼요. 정체성.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위상이잖아요. 위상? 위치? 이 프로그램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 BTS 광진구 공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 세계적인 광진구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광진구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우리 최종대 어린이 대공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육성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그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의 기아 또는 또 저임금 노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이키 운동화 만드는 아프리카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구하는 콘서트를 하고 싶다. 아이들을 구하라. 뭐 이런 이제 콘서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세계적인 콘서트로서 아이들을 위한 이 지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콘서트를 하자라는 위상을 잡아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풀리 나갑니다. 이런 게 풀려 나가요. 그럼 타겟은 아까 우리가 아이들 얘기했었는데, 그럼 세계의 아이들을 위한 걸로 가는데, 그거를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기부 콘서트 같은 거를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소비 여력, 지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BTS의 팬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타겟, 서브 타겟, 뭐 1차 타겟, 2차 타겟 이런 식으로 구별해내는 겁니다. 제일 핵심적인 사람들, 아미를 비롯한 팬덤층일 거고, 그 다음에 공공적인 어떤 기부라든가 이런 사회공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2차 타겟이. 이렇게 이제 타겟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테마 뭘로 할까요? 우리가 아까 아이들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위아더 월드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함께 어깨 동무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소재를 행위들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깨 동무 콘서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간은 이런 시설 공간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어요. 외부 이 넓은 지리적인 위치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광진구의 어린이 대공원에 어디서 한다. 아니면 광진구에 있는 세종대학교의 대양홀에서 한다. 뭐 했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거냐. 또 우리 이 공연장까지 오게 하는 동선 속에서 어떻게 이 축제 분위기 만들어낼 거냐. 라는 또 장소 전략도 필요할 수 있죠. 이런 공간을 어떻게 다시 그냥 장소 대관이 아니라 빌리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도 의미 부여를 할 거냐.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장식만 잘하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활동. 여기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죠. 공연의 내부 프로그램들, 콘서트의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메시지를 전하려면 감동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인트로 어떻게 할 거고, 중간에 어떤 거 담아낼 거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빵 터트릴 건지, 뭐 이런 전략도 있어야 될 거고, 공연은 그렇지만 그 외에 부대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편성할 거냐. 우리 공연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체험 프로그램, 또 기부 프로그램 등등등 그 부대 프로그램들이 또 우리 그 콘서트의 또 중요한 메시지들 또 참여에 이게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또 꾸며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활동 전략인 겁니다. 프로그램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활동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부터 이렇게 5가지 정도 이 정도를 갖추시면 컨셉이 다뤄야 될 내용들을 대부분 다 다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나 이거 좋아 이거 할래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컨셉을 잡아내셔야 됩니다.